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부 요인 등과 사전 환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 현장을 찾아 더 경청하겠다며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 모두 증가한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말라위를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내년 나라 살림의 열쇠 말은 역시 민생이었는데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도 재차 내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특히 R&D 예산은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원 분야는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후로 여야 지도부와 오부 요인 등을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면서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전 환담을 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해외 출장 중인 국무총리를 제외한 오부 요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민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더 경청하겠다며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거국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 취임 이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 생각한다며 간담회 때 나눈 대화를 기억해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을 때 야당을 비롯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장할 때도 착석했던 의원들에게 일일이 약수를 청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나라 살림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들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과 취약계층은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확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내년 복지 예산의 쓰임새를 먼저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가 내년부터 21만 3천 원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지난 5년 동안 19만 6천 원 올랐는데 내년 한 해 인상액이 이를 뛰어넘은 건데요.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올라서 4만여 가구가 내년 처음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도 강화됩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전담센터가 전국 17곳에 신설되는 건데요. 센터에서는 낮 시간 동안 1:1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 15만 개 확대돼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당 또한 6년 만에 인상됐는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59만 4천 원에서 63만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오를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은 더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내년부터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연 40만 원, 중등과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각각 50만 원, 60만 원이 교육비로 제공됩니다.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의 수도 더 늘어납니다.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해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응시료가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국가가 총 200만 원을 취업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면에 있어서는 내년에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의 연구 개발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내년 나라 살림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 계획은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산업 현장 행보로 찾은 곳은 반도체 생산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진 가운데 반도체 생산의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들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올해 본격 육성에 속도를 냈습니다. 첨단 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그야말로 근원 같은 곳입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개별 산업 분야의 국가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간 생산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시설과 연구기관 등이 모인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내년에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증가해 총 5조 원에 달하고 이 전략산업만 모아놓은 특화단지 구축에도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선 내년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국내 유수 연구기관과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MIT, 하버드대 등이 바이오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800억 원 넘게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에 산업별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고 석박사급 인재 육성에도 힘씁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죠. 문제는 양보다 질, 그러니까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정부는 내년에 새싹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 서비스와 문화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는 보관입니다. 계속해서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는 전년 대비 8%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2.4% 늘어난 전체 기업 일자리 증가율과 비교하면 3배가 넘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 신규 채용 축소 등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동안 벤처 스타트업의 청년 일자리는 4%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사업을 꾸리는 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시작 자체는 쉽게 했지만 그러다 보니 시작하고 험난함이 많았는데 자금적인 문제도 있었고 제가 그 사업 경영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전무했어가지고 정부가 새싹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민간에서 투자한 유망 스타트업에 R&D,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팁스가 대표적입니다. 수익 모델을 이제 구독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글로벌 진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팁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해외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정부 지원을 더하는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국민의 해외 창업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팁스 프로그램에 내년 1,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투자합니다. 수출 회복세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쓸 수출금융 1조 3천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에 4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K콘텐츠 정책금융도 올해 2배 수준인 1조 8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 새로운 수출 동인으로 부상한 K콘텐츠 수출에 투자하는 등 첨단 서비스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과 민간 소비의 회복 덕분에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우리 경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얼마 전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과 민간 소비 회복이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었다는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세 가지 지표가 일제히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생산과 소비 투자는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1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는데요.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하반기 정부가 공언한 제조업 중심의 경기 반등이 점차 과시하는 흐름입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도 비교적 견고했습니다. 소비 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보다 0.2%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기계료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월보다 8.7% 증가했습니다. 자, 지금 정리해 본 것처럼 3분기 들어서 이제 국내 경제 분위기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추경호 부총리도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점검에 나섰죠.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앞서 설명했던 생산 소비 투자 부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 대한 성장도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조, 서비스업 등 생산을 구성하는 4대 부문 실적도 90개월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10월 수출도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등 경기 개선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며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에 이어진 고위급 경제 교류 성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정부는 중동 빅3 국가와 UAE, 사우디, 카타르와 고위급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전통 분야 협력은 물론 신산업을 아우르는 협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거대 운동장을 조성했는데요. 정부는 총 792억 불의 정상외교 성과가 새로운 중동 붐으로 이어지도록 에너지와 인프라, 신산업, 수출 기반, 투자 협력 등 5대 분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우디와의 530만 배럴 원유 공동 비축 사업을 2028년까지 이행하고 수소협력 후속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중동 경제협력 민간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신산업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경제 구조상 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회복이 관건이거든요. 정부가 4분기에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해외 수주는 235억 불로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24억 불 규모의 자프라임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50억 불 수주 달성을 목표로 기업 애로 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수주 강화를 위해 중동, 우크라 재건, 무탄소 에너지, 금융세제 등 4대 분야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 요소가 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춤형 과제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3박 7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순방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라위를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말라위의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유럽 순방의 첫 국가인 말라위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빨간색 군복을 입은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지난 1965년 수교 이후 우리 정상급 인사가 말라위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 총리는 라자루스 메카시 차케라 말라위 대통령을 만나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2063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 진입을 추진 중인 말라위의 비전 2063 이행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케라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말라위의 식량 안보와 교육, 보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고 경제 발전 경험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lot of areas and issues we can work together. Now it's clear for Korea that we should work together
with the countries who would like to work with us. 면담에 이어 지난해 7월 발효된 한 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 후속 조치로 양국 외교부 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 재건 사업을 위해 3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의 SNS에 부산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발전 노하우를 말라위처럼 발전에 목마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이 붙잡혔는데 검거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이 검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사장님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 이런 영상들이 가족분들이나 이 지인들이 보기에 아주 추접스러운 영상이에요. 뭐 아름다운 영상도 아니고 이거 알려지면 사회생활 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한 남성이 통화로 상대방을 협박합니다. 지인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합의하자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그 지인들한테 그 영상이 송출되기 전에 저희랑 합의하는 쪽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피해 좀 받으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내 아파트 등의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개인정보와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3곳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총 51명이 붙잡혔는데 이들이 피해자들에게서 챙긴 금액만 6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검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정부가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 과정에서 조직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이들 음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갖고 있던 13,000여 개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과 비교 분석했는데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17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콜센터 총책과 상담원 등 3개 조직 혐의자를 특정해 나갔고 이달 말까지 총 51명을 검거했습니다.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한 국과수는 9월까지 78건의 사건에 대한 여러 음성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는 음성 분석 모델이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음성 감정이 필요하면 국과수 결과 회신까지 2, 3주가량이 걸렸지만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하면 음성을 바로 분석할 수 있어 빠른 수사가 이뤄질 거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통해 범죄자 수사와 검거 속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날로 진화하고 있는 음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 모델을 더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년에 2번 분석 모델 활용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다양한 음성 관련 사건 수사에 분석 모델이 사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배달 주문한 음식을 로봇이 문 앞까지 찾아와서 전해주는 서비스. 이제 이용할 나이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표준화된 동선 확보가 관건인데요. 정부는 촘촘한 주소 정보를 활용해 표준화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료들과 회의를 하던 서예은 씨. 마실 것이 필요했지만 회의 중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난감했습니다. 예은 씨의 눈을 사로잡은 건 회의실 문에 붙어있던 로봇 배송 서비스 스티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 회의실을 배송지로 지정하고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10여 분 뒤 도착 완료 문자를 받은 예은 씨가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로봇이 도착해 있었고 주문한 물품을 받고 나니 로봇은 복도를 따라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배달 서비스에 활용된 로봇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고
내장된 카메라를 활용해 장애물과 보행자를 감지해 멈추거나 우회합니다. 배달점과 이동 경로가 미리 학습돼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로봇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달점과 표준화된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주소 정보를 활용해 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도 보행자 통로로 이동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외 이동 동선에 인도를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 공간에 주소 정보를 추가해 실내 배송 안전성을 더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주소 정보를 활용해 구축한 표준 데이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배송 서비스 상용화가 앞당겨져 국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로봇 배송 실증 지역뿐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촘촘한 주소 정보 심기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2차 중앙주소 정보위원회를 열고 국도를 비롯해 숲길에도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숲길 도로명 부여를 통해 숲길에 있는 관리소나 시설물에 대한 주소 부여와 숲길 보행자 경로 안내가 가능해졌다며 국민 편익을 위한 주소 기반 서비스 제공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우주로부터 소행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 실제로 10년 전 러시아에서 소행성이 추락해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행성 추락을 가정한 훈련 현장과 국민 행동 요령을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은 소행성이 깜깜한 밤하늘을 순간적으로 밝힙니다. 지난 2월 약 1m 크기의 이 소행성은 대기권을 뚫고 불타다 영국 해안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지구 충돌 6시간을 남겨놓고 포착됐는데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엔 러시아 첼야빈스크에서 지름 약 17m의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해 약 1,500여 명이 다치고 건물 수천 채가 부서졌습니다. 이처럼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가 충돌하거나 추락하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10m급 크기의 소행성 추락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10m급 소행성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폭발한 후 직경 30cm 운석이 추락한 상황.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우주물체 추락 부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도 측정이 이뤄집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오자 소방대원을 투입, 화재를 진압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도착해 우주물체를 회수하는데 장비로 성분을 분석해 종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우주물체 충돌과 같은 상황은 단일 부처가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 대처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훈련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더 치밀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주물체 추락 충돌에 대비해 사전에 행동 요령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주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건물 안이나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근처에 대피 가능한 장소가 없다면 실외의 튼튼한 건물 벽 뒤 등으로 이동 후 소지품 등을 활용해 최대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대피 후엔 강한 폭발력에 대비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락하는 우주물체와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고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재난방송을 청취,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지구 위협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은 2,300여 개로 추정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국내 확진 사례가 67건으로 늘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포천과 경남 창원에서 확진 사례가 3건 추가돼 모두 6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 4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될 소는 4,370마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편의성을 키웁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제 항목을 분석해 절세 방법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스마일점퍼 우상혁 선수가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우상혁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부상 투혼으로 항저우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아버지에게는 장한 어버이상을 수여하는 등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기여한 42명을 보상했습니다. 실업자나 재직자,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에게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바로 내일 배움 카드인데요.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이 더욱 늘어납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자리부터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연계해주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데요. 취업부터 이직, 또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까지 이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실업자나 재직자, 일정 매출 이하 자영업자 모두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한 달 300만 원 이상 버는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사용 가능한데 훈련비 45% 이상이 국비 지원됩니다. 신청자들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취업 목적으로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쪽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지원이 가능한지. 이렇게 직업훈련의 길을 열어주는 내일 배움 카드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돼 있습니다. 300만 원인 지원 한도가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가족 해당자와 북한 이탈 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출소 예정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200만 원 추가되는 겁니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가 더 커질 걸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 해당자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같은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 한도 300만 원을 다 소진했을 때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 부담 없이 좀 다양한 과정을 수강해서 직무 능력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하는 과정이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이면 비용 부담 없이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새 규정에는 신소재 개발과 제조, 친환경, 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생산 등 5개 분야가 이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에 추가돼 있습니다. 이들 직종의 경우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 훈련생 출석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재적 기준은 완화됩니다. 가사근로자 훈련비 지원 확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한 이번 순방에서 4박 6일간 세일즈 외교를 벌인 결과 27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과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른바 중동 빅3를 다 돌아본 건데 여기서 떠오르는 궁금증은 우리 정부가 다시금 이렇게 중동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석유를 필두로 한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동안 오일머니로 세계를 호령하던 산유국들에게 눈앞에 닥친 포스트 오일 시대의 준비가 시급해진 건데 사우디의 미래 전략인 비전 2030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게 세일즈의 본령이라고 했던가요? 우리 정부가 중동이 직면한 이런 처지를 염두에 둔 중동 2.0 전략을 마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순방에서 사우디 카타르와 에너지 건설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넘어서 탈탄소, 친환경 건설, 청정 에너지 등으로 지평을 넓힌 점이 최대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배석한 사우디 강요들은 50년 전에 한국이 지은 교량과 빌딩이 지금도 사우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는 전언입니다. 과거 중동 붐을 이끌어냈던 우리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들과 손잡고 제2의 중동 붐 신화를 써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지금 다시 중동인 이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오늘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동안 비가 내린 후 그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구름으로 인해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도 온화하게 시작하겠는데요. 반면 상대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지 않는 남부지방은 아침에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의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5도, 인천 17도, 춘천 13도로 온화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수원 23도, 춘천 2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5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입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 12도, 부산 15도, 대구는 9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남해와 동해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동해안과 경남, 제주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쁘겠으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희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뉴스 스튜디오를 새 단장하는 관계로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이곳 임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 KTV 뉴스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정책 소식,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달 후 새롭게 변화된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